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며 대검찰청에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2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다만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항소 기준이 되는 사실 오인과 양형의 부당,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장관 이후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다면서 수사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 지시가 있었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선 추측이 아니겠느냐며 저희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둔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요? 네,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에 총장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검장들은 노 대행이 어제 낸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청장과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거치 표명 등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노 대행이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 대행은 오늘 출근길에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진우 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재판과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번 사건이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경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시작하거나 개입한 일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통보는 받았지만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총력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친윤 검사의 반발에 불과하다며 역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선의 반발은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석열계 검사의 항명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났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수사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친 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국정조사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니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 같다고 깎아내리며 핵심은 외압 여부 딱 하나로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후 안건 미정으로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사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증인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거친 설전만 오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내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태로 좌시할 수 없다는데 의원 대부분이 결의를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청문회나 상설특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라며 즉각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 수뇌부가 누군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을 거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짓고 사면 복권해주겠다는 약속처럼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거듭 우려를 표명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 아침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따져보겠다며 국가유산청장,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시는 최근 종묘 주변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고시했는데 이대로면 주변 청계천변의 경우 건물 높이는 최고 145m까지 가능해집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 전 올린 SNS 글에서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들어 우리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도 언급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김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종묘 앞 세운상가 주변은 폐허처럼 방치돼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흉물을 그대로 두는 건 온당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김 총리와 오 시장의 발언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라 종묘 주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전담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개 비판도 이어졌는데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이자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양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의 해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주변 타워를 발파 해체한 뒤에 매몰자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붕괴한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으로 뼈대만 남은 채 서 있는 4.6호기. 그 앞 공터에 대형 크레인이 설치됐습니다. 붕괴 사고 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된 4.6호기 타워가 언제든 쓰러질 수 있어 아예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실종자와 매몰자 구조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4호기, 6호기에 대한 해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작업 등입니다. 발파 이후에 5호기의 구조를 위한 그런 작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발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6호기 발파 해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 발파를 맡았던 코리아 카코가 맡습니다.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 대비해 일대는 통제합니다. 발파 지점인 보일러 타워로부터 300m 정도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일 18시부터 안전구역 통행 제한을 위한 교통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후 여전히 매몰자는 구조되지 않는 상황. 사고수습본부는 매몰자 구조를 위해 드론을 띄어 24시간 수색을 유지하고 타워 해체 즉시 전문 구조대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 구매,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당 예약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대신해달라 부탁하는 요청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자신을 동서발전이라며 허위 신분증을 보내고 소화포가 급히 필요한데 대리 구매해주면 입금하겠다 속여 890만 원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모장에는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처럼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격 대상을 정리해 놓은 것에서부터 충돌 전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대외 명분을 쌓고 적을 기만한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도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국군 드론 작전사령관과 작전에 참여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류의 말을 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때 한 전 총리가 빨리 오면 안 되겠느냐고 서너 차례 얘기했다며 그런 식으로 회의 참석을 독촉한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최상병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2차례 출석 요구에는 모두 불응했는데 내일 조사가 성사되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처음 피의자로 출석하게 됩니다. 여야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등은 오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전했습니다. 이어서 13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50여 개를 처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추천목 2명과 국회의장 추천목 1명에 대한 추천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0일을 넘겨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고 있는 미국 셧다운이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의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The yeas are 60 and the nays are 40. 3/5 of the Senate duly chosen and sworn,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미국 상원 절차 투표에서 임시 예산안이 가결 요건인 60표를 가까스로 채웠습니다.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 중인 셧다운 40일째 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 당론에도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But waiting another week or another month wouldn't deliver a better outcome. It would only mean more harm for families in New Hampshire and all across the country. 임시 예산안은 원래 오는 21일까지였던 예산 시한을 내년 1월까지로 늘리고 셧다운 기간 중 해고됐던 연방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쟁점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다음 달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Regardless, as I have said for weeks to my Democrat friends, I will schedule a vote on their proposal, and I've committed to having that vote no later than the second week in December. You can get 100 votes here in the Senate. Won't mean anything because the House is not going to take it up,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ertainly will not sign it.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의회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 짓길 촉구했습니다. We'll never agree to give any substantial money or any money to, and I think the Democrats understand that. And it looks like we're getting close to the shutdown ending. 임시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와 하원 재가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부가 재가동됩니다. 60% 찬성표가 필요했던 절차 투표와 달리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어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과가 예상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0일부터 중국 해사 물류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 중단했다며 그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제재 유예에 한화오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유예 조치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3,9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4,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 오른 4,073.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해 각각 10만 600원과 60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혈액 공급기관 전산망에 초유의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침부터 서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당장 혈액 수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전산망에 대한 외부 공격이 발생했군요. 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에서 어제부터 랜섬웨어 공격이 원인으로 보이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어제 새벽 3시쯤 공격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차단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혈액관리 관련 서버를 차단하고 모든 헌혈 카페 운영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혈액원 측은 서버에서 정보를 주고 있으니 협상하자는 내용의 해커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유출된 정보가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초유의 전산망 공격이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YTN에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오늘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는데요. 혹시 현재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네, 지난 2002년 문을 연 한마음혈액원은 일반인 대상 헌혈과 국내 병원에 대한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혈액사업수행 공공단체입니다. 수도권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 2,500곳가량에 혈액을 공급하고 전체 수급의 6%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전산장애로 일부 상급 종합병원은 한마음혈액원에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YTN에 오늘 혈액원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신규 혈액 공급 신청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제 의료기관 혈액 수급에 차질이 있는지 등 현장 피해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국내 혈액 공급 상당 부분이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당장 수급난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연세대학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상당수 학생이 챗 GPT를 쓰는 등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지난해에도 같은 수업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서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YTN 취재 결과 지난해에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수업은 연세대 비대면 온라인 교양, 자연어 처리와 챗 GPT인데요. 지난해 2학기에도 같은 교수가 동일한 수업을 진행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학기 수강자들의 강의 평가에서 당시에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험 볼 때 GPT의 위대함을 느꼈다.
수업을 들은 시간은 30분이지만 A+를 받았다는 내용 등인데요. A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관련해 교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공지한 거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연세대 측은 AI 자체보다는 비대면 수업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AI 혁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대에서 이번 시험에서 현재까지 몇 명이나 커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연세대 측은 현재까지 수강생 60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 조사 결과 추가로 부정이 의심되는 10명은 아직 자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수강생 540여 명에 대해 중간고사 성적이 공지됐는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지가 유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에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투표글에선 190여 명이 커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해당 수업을 맡은 A 교수는 다른 학생이 피해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수 기회를 줬는데도 발뺌한다면 학칙에 따라 유기 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자수하지 않은 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고려대에서도 대형 온라인 교양 강의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학교 측이 해당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교양 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은 사실이 학생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좌로 문제가 된 시험은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수험생들이 풀 문제지가 오늘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수능일에 안정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도록 모든 시험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끈으로 꽉 묶인 종이 상자를 화물차에 옮깁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 닫힌 화물칸은 잠금 장치에 식별띠를 매 열어보면 표시가 나게 했습니다. 차로 옮겨진 다음부턴 본격적으로 007 작전이 개시됩니다. 우선 문제지는 경찰 경호 속에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옮겨집니다. 이동 시간이 긴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가까운 지역은 수능 전날 이송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경비 속에 공개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보관됩니다. 문제지를 시험장에 옮기는 시간은 수능일 새벽입니다. 영역별 시험 시간에 맞춰 상자가 개봉되면 마침내 문답지는 수험생 책상에 오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작년보다 3만여 명 는 55만 4,174명. 교육부는 시험을 치르는 전국 1,310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3일 기간 시험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수능 준비에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교육부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학교는 휴업하지만 시험 영향이 없는 학교는 1시간 늦게 등교합니다. 수험생이 교통체증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사업체 등에도 10시 출근이 권고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찰이 목요일에 치러지는 수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험 당일 인력 2만 명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일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400여 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2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수능 고사장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수능일 날씨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비교적 포근해 일명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질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매년 수능일이면 어김없이 추워져 국어사전에까지 오른 단어 입시 한파. 하지만 어느샌가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추위가 비껴갈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입실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다소 쌀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입실할 시간대의 날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정체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13일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겹쳐 입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쓰고 미세먼지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별 자세한 날씨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에는 추위보다는 큰 일교차와 대기질이 변수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전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받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고 거의 관계자라고 하는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라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항소 시한이 7일 자정,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밤 12시까지였고 그 이후에 주말 내내 이 관련 논란이 이어지다가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이 항소 포기가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뭐 상부에 뭐 잘못된 지시가 있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판 관련성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항소 기준을 따져보았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번 판결을 두고 항소를 할 만한 필요가 없었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판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 또는 뭐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서 좀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장관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렇게 되물으면서 관련된 논리를 좀 정리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달라 의견 전달했다는 거. 의견 전달이냐, 그게 지시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지금 검찰 수사팀에서는 강배신 검사가 내놓은 의견서를 보면은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 차관의 어떤 외압 같은 것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법무부와의 교감,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고 또 관련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했었던 저 정도의 의견 표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약간은 진실 공방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또 조금 아까 노만석 대행이 뭐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용산과 법무부
라고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단독 기사로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고망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예외적으로 수사팀에서는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나왔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 반면에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오늘은 이제 약식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뭐 모든 쟁점이나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도 또 그럴 만한 자리도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유죄로 판결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2명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또 그 외에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에 따져 보더라도 이번 항소 포기가 뭐 기준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무죄가 된 측면들 특히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제 이게 형법상의 일반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특정 경제범죄법상의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배임 액수를 1심에서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검찰이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또 꼬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재판부가 관련해서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범죄 행위 그러니까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시점에 그 배임 수익액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1심 판결에서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 이 부분을 항소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항소심에 가서 액수가 더 많이 특정되고 그래서 특경법상 배임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크게 근거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 사건을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뭐 혐의를 여러 가지로 해서 기소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가 또 유죄가 나왔을 때 모든 범죄가 다 유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아마 법무부 장관이 또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실도 뭐 지시는 없었고 공식 입장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항소 또 상고 관행 이걸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서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기계적 항소와는 좀 결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유죄로 판단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이것만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검찰의 구형량이 한 반 정도 이렇게 형량이 선고가 되었다면 검찰에서 딱 떨어지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항소를 안 할 때들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경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가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추징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1심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다 해서 한 480억 정도로 추징을 하게 됐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7,8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1심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것을 다시 한번 특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소심에 가도 이게 사실심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빨리 나오기는 어렵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예외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서 최대한 해봤자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형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추징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천억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한 4년에서 8년 정도를 살고 그 돈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도어 스태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일당 입막음용으로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추징금을 못 받게 됐다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네, 또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게 판결문에서 언급됐듯이 그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형사 제도가 있고 민사 제도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결국 범죄에 대해서 결국 그 피고인들을 구형하고 또 유죄라면 또 유죄에 맞게 형량을 선고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실은 원칙적인 형사 절차인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 간에 또는 이제 피해자 간의 어떤 범죄 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뭐 피해자를 위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또 추징이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배임 액수가 만약에 확정이 되고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된 부정한 이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환수해 나갈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또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7천억이 뭐 전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7천억 정도가 되는 액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전체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익금이 범죄 수익액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저는 좀 너무 논리 비약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중에서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유착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 그 부당한 이익만큼을 결국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또 환수할 수 있는 절차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장관이 잘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1년 넘게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열리고 있지 않거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어쨌든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검찰조차도 그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원고가 변호인들과 함께 특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이 형사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심이 1년 넘게 첫 번째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항소심에서까지, 그러니까 사실심은 항소심까지니까요. 거기에서까지 검찰에서 제대로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특별히 항소를 포기한 것인지 관련 사건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중지가 되어 있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지가 된 것은 아닌지 수사팀의 의견을 도대체 어느 선에서까지 묵살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고 법무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 그 여부를 좀 들여다봐야 하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은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사의를 표명했다 얘기했거든요. 의견이 좀 갈려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만 보면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무언가 협의 절차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노대행의 얘기를 들으면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정진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소통은 있었고 협의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협의가 결국에는 의견 일치까지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은요. 검찰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앞서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가 되고 석방 결정이 됐을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할 수 있었던 일반 항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다툴 여지가 없게 된 부분도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과연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의 반발이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비교해서 살펴보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선례가 없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과거의 보석이라든지 구속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이것이 어쨌든 인권의 침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 유사 예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유사 예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저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납득을 하실 수가 없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지금 사의를 표명한 중앙지검장 모두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국정조사라든지 뭐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입장문에서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고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기자들에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그리고 검찰 연구관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관계를 고려했다, 뭐 현실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뭐 윗선에서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있었다라고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행의 어떤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다 나서서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가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관련돼서 뭐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기소되는 과정이라든지 특히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김만배 씨 말고 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겁박과 회유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됐었는지까지도 사실상 국정조사를 통해 알아봐야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앞서 얘기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당시에도 아마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에서는 나름대로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검찰 내부에서의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반발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시 살펴보실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고란대행 그만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지금 노 대행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쓰고 버리기 위해서 직무대행을 그 자리에 뒀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노만석 권한대행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정진욱 그 중앙지검장도 사실상 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용산과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압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내에서의 국정조사라든지 혹은 저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뭐 서면 지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직권남용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나름대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하는 형태로 떠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검토를 꺼내 들었고요. 여당은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꼬지고 국민의힘은 민간업자 입막음 비용이냐면서 반발했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현재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네요. 글쎄요, 뭐 정치 공세는 할 수 있지만 좀 선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다라는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저는 도를 넘는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1심 판결, 그것도 민간업자들의 대상으로 한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판결과 직접적 관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판결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항소가 검찰 측의 항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시장으로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거나 직접적으로 판결할 일도 아니었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1심 판결 그리고 이제 이 항소 포기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프레임화해서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진상을 조사해보자라는 정도의 어떤 공세에서 넘어서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전제하고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도를 넘었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판결과는 전혀 지금 관련이 없는 재판 중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야당 대표로서 지금 너무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강하게 말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조용하거든요.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일당의 판결문 안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차례가 등장을 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성남시 수뇌부라고 한다면 시장을 포함해서 시장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것을 모두 관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문에는 유동규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피고인들로부터 재선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또
뇌물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배임 사건이고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리고 이 성남시장은 나중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이 대장동 사건을 모두 설계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더욱 입장 발표를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입을 보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것이냐,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이 부분도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조차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1심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 여부도 판결하지 않은 것이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결하지 않는 그런 재판입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1심 판결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 방식을 결정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오히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설치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한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너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야당 측에서는 계속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도 납득하시거나 공감하실 수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직접 관련도 없는 판결에 대해서 굳이 개입할 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했습니다. 여당이 특정 지자체장을 향해서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저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고 위헌 정당 이기 때문에 해산이 되어야 되고 계속 이런 형태의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혹은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한번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의 동력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겨우 1년여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4년도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시청과 관사에도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에도 나오면서 명태균 씨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검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구나. 내년 지방선거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이길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랄 것이 별로 없거든요. 에이펙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팩트시트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 외에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김민석 총리도 오늘 종묘를 찾아서 굉장히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구 결정한 일이 아니다. 국민적 공론의 장을 펼쳐보겠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 이거는 정치적 프레임이다.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이 공개 토론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또 귀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주위를 개발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년 또는 이제 10년, 20년에 갖춰서 계속해서 개발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정말 훼손 없이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를 갖고 계신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가 제대로 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어린 목소리로 또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묘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조례에 대해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조례의 문제니까 법률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든 막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천명을 했어요. 결국에는 문체부 장관이 대법원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최근에도 법제처장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묘 사건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이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제의 아파트, 또 K-팝 데몬헌터스 수록곡이 미국 그래미 본상 후보에 K-팝 음악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렸죠. 백인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그래미가 최근 저변을 넓힌 가운데 K-팝 수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제68회 그래미에서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와 K-팝 데몬헌터스 수록곡이 각각 3개와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K-팝 아티스트와 곡이 본상 후보에 든 건 처음입니다. 로제는 SNS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래미는 음악 전문가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주관해온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그동안 소수인종과 여성 아티스트에 인색하다는 지적에 화이트 그래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상식에서 팝스타 비욘세가 데뷔 이후 처음 올해의 앨범상을 받고 이번엔 K-팝 가수들이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매드버니가 라틴 아티스트로 처음 본상 3개 부문에 지명되는 등 백인이지의 시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t's a great thing that the Academy is starting to see music more globally and not just, American acts. 최종 수상자는 10,000명이 넘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투표로 결정됩니다. 올해 신규 초청 회원은 3,800명 이상. 이 가운데 39세 이하가 50%, 유색인종이 58%, 여성이 35%입니다. 주류 음악계 변화에 맞춰 투표 회원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K-팝 아티스트 수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고 2월 1일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수 성시경 씨가 연말 공연을 진행합니다. 소속사는 성시경 씨가 다음 달 25일에서 2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도 SNS에 응원해주시는 팬들과 자신을 위해 연말 공연을 도전해보겠다며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따뜻한 한 해의 끝을 준비하겠다고 썼습니다. 지난 2015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조선 전기의 세곡 운반선인 마도 4호선이 600여 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조선시대 실물 선박이 인양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분청사기 150여 점 등 많은 유물도 함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1400년대 초반 조선의 궁궐에서 사용하던 분청사기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난파된 마도 4호선에서 건져 올린
분청 사기 150여 정 가운데 일부입니다. 600년 넘게 바다에 잠겨 있었지만 고온에서 구워져 선명한 국화무늬와 그릇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함께 발견된 목관에는 나주에서 지금의 마포 광흥창으로 옮겨지는 궁중 진상품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확인된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특히 여기에서도 63점 정도의 목관이 확인이 됐는데요. 대부분 나주 광흥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주에서 서울 마포구로 가는 화물이다. 유물이 담긴 마도 4호선도 함께 인양됐습니다. 난파된 지 600여 년 만인데 조선시대의 배가 실물로 인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시대의 배와 달리 돛이 2개가 달려 배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방향성을 유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앞부분에 목재를 가로로 배열해 내구성을 높이고 쇠못을 사용한 점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서는 쇠못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는데 수리 과정에서 쇠못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편의성 내지는 수리의 편의성 같은 것도 도모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마도 4호선 발굴 과정에서 새로운 선박의 존재와 함께 청자다발 등 유물이 다수 확인된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인 신안 앞바다 발굴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새로운 선박에 대한 발굴과 인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 초반 대한항공의 정지석과 한국도로공사의 강소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선두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도로공사의 정상 도전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300명 만원 관중이 찾은 OK저축은행의 부산 개막전. 대한항공이 러셀과 정지석, 쌍포의 활약을 앞세워 잔치집 홈팬들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68% 성공률로 22득점. 공격뿐 아니라 안정된 리시브부터 서브와 블로킹까지. 정지석은 제대로 이등값을 하며 팀의 선두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브라질 명장 헤난 감독 부임 이후 새 주장을 맡은 정지석은 시즌 초반 지난해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93점으로 득점 전체 8위, 56.2%로 성공률은 2위, 국내 선수들 가운데는 모두 1위입니다. 항상 책임감을 안고 뛰고 있고요. 일단 주장이라는 직책에 주신 감독님께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자부에선 리그 간판 김연경이 빠진 공백을 강소휘가 메꾸고 있습니다. 득점과 공격 성공률에서 모두 전체 6위, 국내 선수 1위입니다. 모마와 타나차 등 검증된 외국인 듀오에 강소휘가 삼각편대로 나서면서 한국도로공사의 공격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개막전 패배 이후 5연승, 1위로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정지석과 강소휘, 건강하고 탄탄한 엔진을 달고 대한항공은 2년, 한국도로공사는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섭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 아침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3도, 춘천은 영하 1도, 안동은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이 15도, 대구는 16도, 부산은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심한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잘 됐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의견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 논란 사흘 만에 약식 회견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준비된 발언을 시작으로 20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무겁게 나왔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정 장관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다른 재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후에서도 소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대통령을 제가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도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이 소속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노 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에는 항소 포기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일선 지청장들도 항의성 글을 게시했습니다. 하단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비롯한 일선 지청장 8명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서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중대 부패 범죄 사건에서 수사 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총력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친윤 검사의 반발에 불과하다며 역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선의 반발은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석열계 검사의 항명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났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수사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친 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국정조사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니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 같다고 깎아내리며 핵심은 외압 여부 딱 하나로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후 안건 미정으로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사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증인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거친 설전만 오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시작하거나 개입한 일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통보는 받았지만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최신 9월 통계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서울, 도봉, 중랑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 위해 불리한 9월 부동산 통계는 쏙 뺐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절차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9월 통계는 있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9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 뭐 조작, 위법 이런 선동적인 말들로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전략적으로 국토부는 9월 통계를 지난달 13일에 받았는데 그 통계까지 반영해 대책을 늦춰서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저는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니까.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계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정부의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김 장관은 옳은 판결이 나올 거라면서도 만약 패소한다면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을 서울 도봉과 중랑 등 모두 8곳이 대상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도 전선을 넓혔습니다. 규제 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1호 대책을 발표할 때 했던 정책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규제지 선정 전에 국토부가 통계를 받아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야권의 총공세에도 민주당은 눈에 띄는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여론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 오늘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청약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진행되는 첫 분양단지라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첨될 경우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이번 청약은 정부 규제로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 관세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면서 중국의 표적이 됐던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수입 박람회. 미국 식품농업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개 업체가 전시관을 열었는데
특히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500만 톤의 대두 교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두 농가 수출의 절반에 달하는 양입니다.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they had a very positive discussion. So we just don't like to see our soy trade get caught up in sort of high-level geopolitics. 이른바 부산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농업계를 겨냥해 부과했던 10에서 15% 추가 관세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추자 상응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철회한 겁니다. 난타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상호 관세 125% 가운데 유예를 거듭해온 24%포인트는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산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 47%로 내려가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도 속속 풀렸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关于暂停对韩华海洋株式会社5家美国相关子公司实施反制措施1年的决定，自2025年11月10号起施行。 G2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였던 우리 기업도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깨지기 쉬운 휴전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가 내일까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까지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07년과 2016년에도 요청했지만 정부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찰떡공조로 승리하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 민심을 선점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셔츠를 맞춰 입은 더불어민주당 254명의 지역위원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단결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민주당! 최근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우리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어 내란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수도 서울의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검증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닷새 만에 다시 충청을 찾아 스윙부터로 불리는 중원 민심을 훑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부품 공장을 찍고 청주 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등 지역 목소리를 듣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추진하는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민생 연대가 일상을 멈추게 한다면서 민생정당임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당협 재정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양당 독점 지역에서 정치적 매기가 되겠다는 지방선거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양당의 나눠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여야 모두 이처럼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외치고 있지만 공천 기준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집안 싸움이 시작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또다시 도심에서 보복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두 조직 대립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뒷걸음치는 상대방을 향해 다가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남성을 밀치거나 손에 든 흉기를 보이며 식당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상대 조직원을 발견해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10달 동안 보복 폭행을 벌이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작은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 한 명을 폭행한 지난해 11월입니다. 이후로 두 조직은 보복의 재보복을 반복했고 부산 해운대와 서면 등 도심에서 상대 조직원을 발견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상대 조직원 아파트를 SNS로 찾아내 잠복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교도소에서 지시를 받아 보복 폭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까지 저희들이 구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에서 46명을 붙잡아 19명을 폭력행위 처벌법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대부분은 20에서 30대 신규 조직원들로 10대도 1명 포함됐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묘사돼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두 조직 간 대립. 영화가 아닌 실제 다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조직은 지난 2021년에도 보복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돼 24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시행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하부부터 철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은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는 지난 2022년 가동이 중단돼 내년 5월 철거가 목표였습니다. 취약화 작업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무너진 건데 붕괴 사고 위험성은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계획서엔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매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 등급도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을 철거할 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 작업 때 기둥등이 넘어져 작업자가 깔릴 위험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작업이 계획서대로 진행됐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인데 이번 붕괴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체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붕괴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사고는 막아야 되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사고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미환불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고 같은 달 27일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메프는 그간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고 법원은 지난 9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면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1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극한 발언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면서 중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떤 경우가 존립 위기 사태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의 타이완 해상 봉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
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 분쟁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が事態認定されれば防衛出動です。すなわち日本の国として戦争に入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撤回、取り消しはしないんですか。従来としての政府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타이완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는 인식은 일본의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지우기도 했습니다. その趣旨は明確ではないものの、中国の在外公館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일본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이후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더욱 첨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앞으로 태국에 놀러 갔다가 대낮에 술을 마실 경우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 언론은 지난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팔거나 마실 경우 10,000바트, 우리 돈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허용된 시간 외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경우 업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의 핵심 목표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최근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와 함께 지구 기온이 상승해서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 당시 전 세계 190여 개국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새 보고서에서 현재 배출 감축 속도로는 1.5도 목표가 일시적 초과가 아닌 영구적인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2.3% 늘어나 57억 7천만 톤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각국이 약속한 감축 공약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 말까지 2.3도에서 2.5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정책 후퇴는 연간 20억 톤의 추가 배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o it's really about making as stringent and as quick cuts as possible overall. Otherwise, we will see a higher and longer breach of 1.5 degrees.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은 급락했고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운 국가도 크게 늘었습니다. This is what countrie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need to focus on, including at COP. How can we accelerate action? How can we accelerate ambition? How can we make sure that it's possible for all countries to pursue a more resilient and low emissions development pathway? 유엔 환경계획은 브라질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더 강력한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히는 인도 뉴델리에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시위대 수십 명이 대기 오염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위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일부 시위자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고 숨 쉬는 게 그립다고 쓴 손팻말을 들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네, 낮 동안에도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얼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며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늦가을에 접어든 게 실감이 나는데요. 피부도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피부 수분이 쉽게 증발하는데요. 보습제를 수시로 덧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보습제가 잘 흡수되도록 주기적으로 각질을 정리해주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